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싼 기름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라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미국이 셰일 오일을 그렇게 펑펑 찍어내고 있고 게다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2025년 11월 세계 경제가 마주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을 때 핵심 공약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시죠?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적성 국가의 기름을 시장에서 완전히 짜내서 유가를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미국 셰일 오일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게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권 1년 차인 지금 왜 이 카드가 먹히지 않고 있을까요? 결국은요, 러시아와 중동의 검은 동맹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석유는요, 단순히 차에 넣고 공장을 돌리는 경제 상품이 아닙니다. 석유는 이제 국가 생존을 걸고 싸우는 전략 무기의 최전선에 놓여버린 겁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1차, 2차 오일 쇼크 기억나십니까? 그때 일시적인 전쟁이나 이란 혁명 같은 지정학적 충돌이 원인이었죠.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일 쇼크 2.0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쇼크고요. 더 무서운 건 천하의 미국 대통령조차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핵심은 누가 시장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오펙이 통제했죠. 그런데 미국 셰일 혁명 이후에 오펙의 힘이 빠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돌아오자마자 이 틈을 타서 푸틴이 아주 교묘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꽉 잡고 오펙 플러스라는 새로운 에너지 요새를 구축해 버린 겁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가진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그들이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들은 생산량을 늘릴지 줄일지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 다시 말해 미국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밸브를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 논리가 설 자리가 사라지고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들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였죠. 우리 땅에 있는 셰일 오일을 미친 듯이 퍼올려서 전 세계에 뿌리겠다. 이게 그의 호언장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미국 셰일 업계의 현실은 트럼프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생산을 늘려도 가격 통제권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셰일 유전은 일반 유전과 다릅니다. 구멍을 뚫으면 석유가 콸콸 쏟아지지만 그만큼 약발이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생산 속도가 빠른 만큼 고갈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구멍을 뚫지 않으면 생산량을 유지조차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반대로 오펙 플러스는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는 어떤가요? 이들은 수십 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다져온 거대한 전통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꾸준히 석유가 나오는 기초 체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미국 셰일 업체들은 주식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단타개미 투자자와 비슷합니다. 유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채산성이 안 맞아서 기계를 멈춰야 하죠. 손해를 보면서 버틸 자금이 없거든요. 반면 러시아와 사우디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임대료를 받는 강남의 대형 건물주 같은 겁니다. 당장 유가가 좀 떨어져도 혹은 생산을 좀 줄여서 매출이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워낙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이라서 남들이 망해 나갈 때까지 여유롭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아무리 우리 생산 늘린다고 외쳐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래? 그럼 우리는 그만큼 수도꼭지 잠가서 감산할게 라고 맞받아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시장은 누구 말을 더 무서워할까요? 당연히 언제든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건물주, 즉 오펙 플러스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두 거인, 푸틴과 빈살만 왕세자는 단순히 돈 때문에 뭉친 게 아닙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에 맞서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에 아예 국가 제1 전략으로 못 박았습니다.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죠. 사막 한가운데 짓고 있는 거대 도시 네옴시티 기억하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대려면 배럴당 80달러, 9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둘의 이해관계가 가격을 무조건 올리자라는 목표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이란을 제재하든 베네수엘라를 압박해서 기름을 더 나오게 하든 이 거대한 흐름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장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집권 1년 차인 지금 왜 이 문제가 잡히기는커녕 더 심각하게 터지고 있느냐? 냉정하게 말하면 트럼프의 말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요, 트럼프가 간세 폭탄을 던지든 협박을 하든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고유가로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머니가 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지정학적 긴장감만 높아지고 그 공포심이 유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깨달은 거죠. 아, 천하의 트럼프도 기름값은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 심리가 시장에 퍼지는 순간 통제 불가능한 폭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덫이 뭡니까? 바로 물가 폭등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요. 플라스틱부터 비료, 각종 공산품까지 모든 제품의 원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중국에 관세를 때리고 미국 내 공장을 돌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리면 모든 경제 공약은 물거품이 됩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데 지지율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절망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럴 때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략 비축유인데요. 전쟁 같은 비상사태에 쓰려고 텍사스 땅굴 깊숙이 숨겨둔 기름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가를 잡겠다고 이 비축유를 너무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비축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지 맘 놓고 꺼냈을 상황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을 몇 개 없고 예비 탄약 창고는 텅 비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푸틴과 사우디는 이 빈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쟤네 지금 기름 없어서 못 버텨, 이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들은 느슨한 통제를 통해 미국 경제의 급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보는 고유가 시대가 고착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 세계의 성장 엔진이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살짝 풀어줘서 기름을 좀 나오게 한다? 그 정도 물량은 오펙 플러스가 그럼 우리 조금 더 감산할게 라고 해버리면 진짜 세발피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산유국들은 우리를 압박해도 결국 칼자루는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새로운 자신감만 얻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자립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가 달라지는 건 기본이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제조기업들의 원가가 치솟게 되고요. 특히 우리 정유사들은 중동과 러시아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들의 말 한마디에 국내 산업 전체의 운명이 흔들리게 되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내관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논리로 유가 폭등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바로 힘의 논리, 즉 군사적 압박입니다. 트럼프 1기 때 기억나십니까?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시사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도박인 게요. 이런 군사행동은 유가를 잡기는커녕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부를 뿐입니다. 미사일 한 방에 유조선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배럴당 1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200달러까지 치솟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악순환만 반복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도대체 뭘 믿고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미국과 맞짱 뜨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름값 좀 더 받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우디가 석유를 팔 때 무조건 달러만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군림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의 석유를 팔 때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미 루블 하나 위안화로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탈달러 흐름에 고유가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면 가난한 나라들은 달러를 구하기 힘들어서라도 달러 없이 석유를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이건 결국 장기적으로 달러의 힘을 갉아먹는 구조적인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유가 폭등은 미국의 아킬레스건, 바로 국가부채 문제와 직결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죠. 그런데 미국 빚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갚아야 할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아무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해도 이 불어나는 이자 비용이 그의 발목을 잡는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지금의 유가 폭등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미국 경제의 뼈대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지켜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을 은근히 부추기면서 자기들의 화폐인 위안화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란이 미국 제재 때문에 달러를 못 쓸 때 우리 위안화 써, 우리가 다 받아줄게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도 오펙 플러스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반미 동맹이 미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형국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헤지입니다. 방어막을 쳐야 한다는 거죠. 유가가 폭등하고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과거 양적 완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금값이 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석유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불안해질 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금은 단순한 기금속이 아니라 달러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통화 헤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무역 적자가 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앉아서 가난해지는 꼴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헤지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다면 반대로 기름값이 오를 때 돈을 버는 곳에 투자를 해두는 겁니다. 원유 선물 ETF나 엑슨모빌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혹은 국내 정유주에 분산 투자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수익으로 상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트럼프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만 이 구조적인 에너지 전쟁은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미국이 진짜 승리하려면 세일 혁명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이건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좋든 싫든 이 고유가와 불안정성이라는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합니다. 트럼프 집권기는 유가 폭등,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다시 찾아온 물가 공포라는 세 가지 암초를 동시에 만나는 힘든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며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단단한 헤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